4강 고구려 영년이 몇 년인가 이게 쟁점인데요. 큰 주제의 내용이 이제 고구려에 왔어요. 그 이전의 역사와 고구려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 점에서 적어도 차원이 달라요. 그 이전의 이야기는 일단 내용이 그 당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천황, 신에 관한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고구려 시대부터는 그 내용이 달라져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육아적 관점 혹은 지축적 관점, 쉽게 이야기하면 정근대적 관점이 지배하는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고구려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에 건국자인 주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몽은 어떤 인물인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몽이 어떻게 지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집약된 쟁점의 내용이 고구려의 영년이 고구려가 몇 년 동안 지속됐는가의 이야기로 집약이 됩니다. 왜 고구려가 몇 년 동안 지속되느냐는 이야기로 집약이 되냐면요. 고구려가 멸망하는 시점은 확정돼 고정돼 있어요. 모든 사서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언제 멸망했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망한 시점이 확정이 되고 나면 고구려가 어떤 사람은 100년, 200년, 300년 그러면 고구려의 건국 연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겠어요? 마지막이 시점이 아니고 언제나 초기 건국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건국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왜 건국 시점에서 문제가 됐는가? 아직 신화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아직 천황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시대다 보니까 언제 건국을 했는지 이 시점의 내용이 신화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연결이 되니까 확정되기가 곤란한 거예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주몽의 일생이 쭉 있으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자라서 이렇게 커 올라가면 여기서쯤 건국을 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건국이지 그 이전은 그냥 세력 좀 확장한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쯤은 돼야 건국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에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고구려 건국에 관련된 쟁점의 내용에서 하나는 주몽의 건국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가 더 필요해요. 주몽의 선조의 건국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은 건국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그 건국 시점이 어떠느냐가 문제인데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견해의 내용은 고구려가 삼국사기의 내용에 따르면 705년을 유지해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삼국사기의 내용에도 또 다른 내용의 학설이 하나 있는데 고구려가 900년을 유지했다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이야기했냐면 당나라에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농담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잡담하는 내용도 아니고 불확실한 내용을 하는 이야기도 아니죠. 그 사람들이 고구려가 900년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불신하는 게 그 내용을 안 믿는 게 오히려 그런 이상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두 개의 그것도 한 사람의 건국 내용에서 한 뭐 20년 차이가 난다든지 30년 난다든지 그러면 건국 시점을 어렸을 때 건국했다고 생각하느냐 좀 커서 건국했다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한 100년 이상 넘어가 버린다든지 이쯤 되고 나면 뭔가 새로운 설명의 내용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의 내용을 보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고구려 영년에 대해서 적어도 한 200년 동안의 영년은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 잘라먹어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이 고구려 200년 삭감설이라는 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견해에 근거해서 또 북한 사학계 내에서는 고구려의 그 왕 초기 건국 유지하고 난 다음에 여러 왕들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런 식의 견해를 펼친 거죠. 그런데 제가
제 책에서 이야기한 펼친 견해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의 내용은 광개토왕 비문에 나와 있는 상호 17세손이라고 하는 그것은 당대사료죠. 광개토왕 비문은. 광개토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장수왕 때 세워놓은 것이니까 당대사료예요. 삼국사기에 관련된 내용보다 이 당대사료 내용이 더 믿음직스러운 내용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상호 17세손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여기에 근거해서 보면 고구려 유국설의 비밀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광개토왕 비문의 상호 17세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17세손이 나오느냐. 문제가 되는 것은 삼국사기의 내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여럿 낳아서 큰아들도 왕위를 잇고 둘째 아들도 왕위를 잇고 이렇게 계산을 쭉 해서 해보면 13세손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주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광개토왕까지의 왕의 연대수가 13세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상호 중에 제일 마지막 왕은 광개토왕이니까 누구나 다 알죠. 문제는 선조, 상호할 때 가장 윗부분의 선조가 누구냐. 삼국사기 고구려 주몽왕이라고 표현하는 13세손. 주몽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13세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200년 삭감서를 제기했다고 그랬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용을 보니까 광개토왕 비문의 상호 17세손의 내용에서 선조의 내용을 북부여 천재의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북부여 천재의 자 주몽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문장이.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주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13세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북부여 천재, 천재로부터 계산을 해서 해보니까 17세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해석한 방식의 특이한 내용이었어요. 나머지 내용은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등장인물이 양쪽이 비슷하고 차이가 나는 건 그건 대비해서 바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렇게 두 개의 관점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북부여 천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대의 내용을 추가하고 나면 17대손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이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믿고 신뢰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삼국사기 내용은 틀렸고 환단고기 내용은 맞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짝이 안 맞게 됩니다. 환단고기 내용의 관점은 삼국사기 내용의 관점을 부정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삼국사기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고요. 해석을 단지 달리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무적으로 어떤 사료의 내용을 부정하고 어떤 사료의 내용은 받아들이고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신빙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중간 단계의 과정을 하나를 걸치고 난 다음에 그건 중간에 걸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걸친 내용 17세손의 내용은 어떻게 나왔냐면 해모수, 그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손자, 그 다음에 주몽 이런 식의 설명이 환단고기 내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뒷부분에 가면 그 4대에 관련된 내용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고진, 고진의 자, 고모수, 분리지, 주몽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그 4대를 추가하면 17대손이 딱 맞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구려 육수설에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직면하게 되는 쟁점이죠. 한 나라가 망했는데 고구려라는 나라도 하나밖에 없어요. 고구려가 뭐 여럿이다 이런 견해는 없어요. 근데 몇 년을 지냈냐 여기에 관한 견해는 7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서에 나와 있는 견해. 첫 번째 일본 서기 천지기. 일본 사람 이야기할 땐 뭐 천지 덴노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야 더 많이 편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떤 천지라는 사람 이야기 그래서 천지기 이렇게 하죠. 거기 7년조에 10월조에 보면 짧게 나오는데 고구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시점인데 고구려가 700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구려는 668년에 망했으니까 그 이전으로 산수 계산해보면 서기전 32년에 고구려가 건국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 이 내용을 보면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것은 서기전 37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망한 연도가 668년이면
705년이 유국설이다. 이게 삼국사기의 견해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또 죽고 난 다음에 쓰인 당대 자료인 고자라는 사람의 묘비명이에요. 이것도 당대의 자료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겁니다. 이거 후대 사료 내용이 아니에요. 고자 묘비명의 내용에 보니까 고구려 유국 연수가 708년이라는 대략 그쯤 된다고 하는 그런 견해의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이 연도의 내용, 구체적으로 딱 쓰여진 내용은 그것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대략 이 정도 나와요. 그러면 망한 연도는 확정되어 있으니까 건국 연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서기전 40년으로. 삼국유사 고구려 항목의 내용을 보면 주몽이 건국을 했는데 12살에 건국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삼국유사에서 건국을 할 때는 22살에 건국했다고 하니까 만일에 12살이면 거기다가 10살을 더 추가하게 되니까 건국 연도가 말은 안 나왔지만 715년 유국설의 내용이 삼국유사 고구려 항목의 내용에는 숨어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0년도에 보면 고구려 후예인 안승을 책봉해가지고 왕으로 삼는, 이게 고구려가 지금 신라한테 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벌리는 안승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왕한테 당신 선조는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장 8년 800년을 고구려가 800년을 바라본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668년에 망했으니까 800 계산하면 서기전 132년에 고구려가 건국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신당서 고려전에 이것은 당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왕하고 하는 대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한충이라는 사람이 왕한테 고구려가 900년이 못 돼서 불급 900년이 못 돼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공격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예요. 마침 고구려를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가 900년의 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당나라 조정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료에 나와 있는 신당서라는 사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사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니 이 내용을 쉽게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서기전 232년에 고구려가 건국해야만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당회의 고구려전의 내용에 보면 불급 1000년이 못 가서 고구려가 망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나라가, 이건 점서에서 예언서에서 도참서에서 하는 내용인데 어떤 나라가 900년이 못 가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900년은커녕 700년 만에 망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망한 나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200년도 안 됐는데 더 독립운동이라도 벌려갖고 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도참서로 어떤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한 700년 돼가지고 망한 나라 있다 그러면 원래 망하기로 계획된 나라는 한 600년쯤 되는데 니네는 100년이나 더 나라를 늘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망한 것에 만족하고 그냥 잠자코 꾹 눌러서 지내 앉아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원래 계획회는 900년이었는데 참 안 됐다 700년에 망했구나 이렇게 해봐요. 당장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그래서 불급 900년이네 불급 1000년이네 이런 견해의 내용에서 연대를 늘려줄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무하는 거예요. 이 맥락이나 배경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보다 연도가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의 유국설의 내용이 왜 이렇게 달랐겠는가? 여기를 생각을 하고 여기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고구려 유국설이 달라진 이유 내용은 고구려 그 이전의 사고방식의 내용은 유가적인 관점의 내용이 아니고 천신적 관점, 신교적 관점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역사의 연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차이가 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몇 년이 됐는가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 시작했는가의 관점에서 고구려 주몽 이전의 연도 내용에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연도가. 이런 사정이 있다고 생각할 때만 고구려 유국설의 이 차이가 왜 생겼는가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 부분의 내용은
사소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냐면 고조선에 이어서 고구려가 있다.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사학계 내에서 중요한 쟁점이에요. 고구려 이전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것을 계승했다는 의식이 없었다. 증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민족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시대다. 이런 식의 논리를 성립하고 있거든요. 그럼 고구려 유격설이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의 이야기는 고구려가 어떤 나라를 계승했느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유국설의 변화의 내용, 이 다양한 이 변화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구려가 고조선을 이었기 때문에 이어받은 그 이전의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계산해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고구려 유국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고구려 유국설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구려가 그 이전의 나라를 계승했느냐 계승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배후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유국설의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고구려가 그 이전의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조선 이후에 고구려가 반드시 계승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사학적인 내용에서 근대사학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천 수만 가지 견해를 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 확실한 견해를 펼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학적인 내용에서는 증명되지 않는 수천 수만 가지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증명된 한두 가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한두 가지 내용에 근거해서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구려 유국설이라는 중요한 쟁점의 내용은 우리나라 역사 내에서 유가적 관점의 새로운 역사가 탄생했는데 그 이전의 천신적 혹은 천황적 이런 역사의 관점을 계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쟁점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료 내용들, 고구려 유국설이 이렇게 다른 이 사료 내용들은 모두 위서 논쟁이나 이런 거에 직면한 적이 없는 대단히 신빙성이 있다고는 누구나 믿는 사료 내용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고구려 건국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광개토왕의 세대수 내용을 보니까 1세가 해모수고 2세가 고진이고 3세가 고진의 차고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5세가 4세손이고 6세손이고 근데 5세 4세손 내용을 할 때 옆을 보니까 고주몽이죠. 17세손이라고 광개토왕 비문에 나와 있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 부분의 내용이 환단고기의 내용에 따르면 해모수와 그 아들 고진, 그 아들 고진의 자, 고진의 손자인 고모수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환단고기 내용에서는 이런 숨겨진 복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책에서 제가 논문을 써서 이런 관점의 내용은 최초로 제가 제기한 견해의 내용입니다. 적어도 환단고기는 이런 관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삼국사기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견해가 아니에요. 삼국사기 견해의 내용을 포용하고 있는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받아들이면 삼국사기는 사대적인 관점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견해를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것은 너무 빨리 나간 거죠. 그럼 삼국사기 내용에서 뭐가 내용에서 차이가 됐느냐. 똑같이 내용이 나왔는데 원래 사료 내용에 보면 내가 천재다 혹은 천자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쓰면서 재우니까 이런 건 너무 참남되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고친 거예요. 당대 사람들은 자기를 천재라고 생각하고 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쓴 걸 그냥 단지 왕, 제우 이 부분만 고쳐놓은 거예요. 삼국사기에서 달라진 부분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 제사를 지냈다, 천재가 하는 교제를 지냈다 그런 내용 그대로 삼국사기 내용에 다 쓰여 있어요. 삼국사기 내용을 어떤 부분은 못 믿죠. 그렇지만 모든 내용을 무조건 부정을 하고 달라드는 것은 너무 성급할 수 있어요. 환단고기 함의 내용에서는 삼국사기 내용을 그렇게 단순하게 부정하라는 그런 함의 내용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기로 하죠.
고구려 역사 사서의 내용 중에는 유명한 사서의 내용이 있는데 고구려에는 국초부터 책이 있는데 유기 100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서의 내용에. 그런데 영양왕 때 이 유기 100권의 내용을 보고 좀 너무 길고라고 이런 내용을 했다면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천황적인 관점, 천신적인 관점의 내용에 그런 관점에 의해서 쓰여진 사서이다 보니까 그 고구려 당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조금 바뀐 거예요.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영양왕 시기가 되면 이미 유가와 광개토왕 시점쯤 될 때 그 직전부터 소수림왕부터 유교와 불교를 도입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이런 새로운 관점에 근거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옛날에 쓰여놓은 역사서의 내용이 낮고 조금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을 새로 쓸 필요가 생성이 된 겁니다. 새로 역사책을 쓰면서 신집 5권이라는 내용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초로부터 있었던 유기 100권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인가? 우린 추측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유기 100권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은 거의 알려진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고구려 역사의 계보관이라고 이야기할 때 유기 100권에 고구려 왕의 대수는 잘해봤자 아무리 많이 해도 100명은 안 되죠. 다 끝까지 다 계산을 한다. 영양왕까지 계산을 한다. 그러면 절대로 30명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왕 한 명당 1권씩 한다고 하더라도 30권 빼고 100권에서 30권 빼고 나면 70권이 남아요. 도대체 이걸 무엇을 그렇게 많이 써댔을까? 만일에 사마천의 사기의 내용이다. 그러고 나면은 봉지 쓰고 그 다음에 뭔 이런저런 주변적인 어떤 견해, 뭐 봉선을 했다든가 제사를 지낸 내용이나 아니면은 무슨 장사를 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나 열전의 내용이나 이런 걸 다 합쳐갖고 100권의 내용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유기 100권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어요. 왜 가능성이 적냐면 사마천의 사기의 관점만 하더라도 유가적 관점은 당대의 관점의 시각에 따라서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의 관점으로 쓰여진 유기의 내용에는 그런 정치,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의 역사서일 가능성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역사서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것은 왕에 관련된 기록일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예요. 그게 당대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는 거예요. 자, 이 고구려 역사가문의 내용에서 100권이나 되는 내용에 뭘 적었을까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 보급 이전에 고구려 문자가 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유기 100권이 무슨 문자로 쓰여져 있을까? 한자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고 간단한 거죠. 한자가 아닌 다른 문자로 쓰여질 가능성도 여기에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가 언제 도입이 됐느냐는 문제에 그런 관점이라고는 내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대개 한자 그리고 한문 문장이라는 것은 유가와 불경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유가 경전과 불교 경전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한자는 같이 옵니다. 쓸 일이 없는데 글자를 갖고 온다는 거, 글자를 배운다는 거 이건 상상하기 힘들어요. 글자를 배우는 건 아주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한자 보기 이전에 고구려 문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생각을 잘 굴려보면 환단고기에 따르면 그 문자라는 것은 부도문이라는 문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거기에서 발전한 어떤 문자의 내용이 있는 거죠. 유기 100권의 내용이 뭐느냐? 왕에 관련된 내용, 그 당시의 수준으로 보면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 이 역사서의 내용, 유기 100권의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환단고기에 따르면 배달유기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배달유기 할 때 배달자만 빼고 나면 유기하고 똑같아요. 배달이라는 말은 그 말만 딱 끊어서 설명을 하면 근대에 등장한 용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누군가 손을 봤는데 손을 보는 과정에서 당군세기에 나와 있는 3세 당군에 관련된 내용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배달유기가
배달자 집어넣었다고 생각한 걸 빼버리든지 아니면 원래 있었다고 하든지, 만일에 원래 있었다 그러면 배달이라는 말은 최초 어원이 그 책입니다. 그 이전에 배달이라는 말은 어원은 없어요. 그러면 신시역대기의 내용에 배달국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말도 있다 그래도 역시 도로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대 환단고기가 손을 봤다 그러면 배달이라는 말을 근대에 삽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삽입했든 안 했든 삽입한 내용을 만일에 뺀다 그러면 유기백권의 내용이 그때 이미 단군세기 기록을 할 때 유기라는 책이 있었다는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환단고기는 적어도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고구려사의 이제 시대 구분을 하면서 유기백권의 내용이 뭘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계속해 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는 내용의 이야기는 유기백권의 내용하고 환단고기라고 말하는 내용하고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환단고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백권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환단고기 내용이 유기백권이 존재했다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환단고기 내용이 그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뒤가 짝이 맞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 유기백권이라고 하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배달 유기의 내용이 기록 대수가 문제가 되는데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게 환단고기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환단고기 내용에 따르면 환희는 몇 대가 있습니까? 7대가 있어요. 대수로 7. 그 다음에 환웅은 몇 대입니까? 18대예요. 7과 18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5가 나와요. 단군은 몇 대입니까? 3대예요. 단군 3대의 내용에서 왔을 때 배달 유기가 쓰여진 시기 내용면 대수 내용으로 보면 누계 28대까지 기록이 당시 배달 유기 내용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상상 부분하고 연결되는 내용으로 되는데요. 유기백권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이것을 이 대수 내용으로 계산해서 맞춰보는 거예요. 국초 고구려에 있어가지고 영양왕까지의 내용의 대수를 맞춰서 쳐다보면 환단고기 환인 7대, 환웅 18대, 단군 47대, 고구려 왕 전부 계산해서 영양왕까지 계산을 딱 해보면 100대가 넘어가요. 그래서 딱 안 맞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 보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인데 실은 속 내용이 일치하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었는데 일치하느냐? 100대가 넘어요. 고구려 왕가의 역사의식은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구려 왕가의 역사의식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자, 고구려 왕가의 입장에서만 보는 겁니다. 북부의 천자가 누구였어요? 천재 해모스였죠. 이 도표의 내용을 보세요. 해모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환단고기 내용을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100대의 내용이 안 나와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환인 7대, 환웅 18대, 단군 47대, 북부여 6대, 고구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광개토왕까지 쭉 계산을 해놓고 나면 100대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정확히 100대가 나오느냐? 옆에 오른쪽 내용을 보세요. 아까 광개토왕 이야기를 할 때 설명하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환인 7대, 환웅 18대, 단군 47대, 북부여로 와가지고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느냐? 오른쪽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1세 환웅, 해모수, 2세 고진, 그 아들 고진의자 3세, 인명은 안 나타나지만 4세 해모수, 5세 고주몽, 영양왕. 그 영양왕 우때까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딱 떨어지는 100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유기백권이라는 것은 고구려 왕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환단고기 내용을 보면 백권으로 정확히 떨어지는 내용이 고구려사의 내용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단고기 강의 내용은 전체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된 내용으로 모든 내용이 부합하는 내용으로 유기백권의 내용과 환단고기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배후에 적어도 깔고 있는 혹은 일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환단고기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강의 전체 내용을 대략 정리를 하는 형태의 내용을 해야 하니까요. 당대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전개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우리는 근대 내용을 보면 탈근대적인 시각, 제일 첨단으로 어떤 사람이 간다 그러면 탈근대적인 시각이라고 했죠. 그 직전 위에는 근대적, 현대적 관점이라고 했죠. 그 우으로 가면 유가적 관점, 괴력난신을 배제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했죠. 그 위쪽으로 가면 천신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4개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첨단의 관점, 이런 시각의 내용에 봤을 때만 이런 게 진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든지 하면 모두 낡은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발전해 왔다는 이런 시각의 내용이 없게 되면. 그래서 환단고기를 쳐다봤을 때 필요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가장 첨단의 관점, 해석학적 관점, 가설 연역적 방법, 계보학적 관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입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 관점에서 정리하는 내용을 할 때는. 근대적 관점에 서게 되면 환단고기 내용만 의심스러운 게 아니고 그 이전의 내용도 의심스러워져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의심스러워지냐. 환인부터 시작을 해서 고구려 주몽왕까지 그 모든 내용의 이야기가 모두 다 의심스러워요. 왜? 천황과 신왕과 왕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의심스러워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고구려 주몽은 왜 왕에 관련된 내용이냐. 천황이 고구려 주몽에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고구려 주몽왕도 천황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의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고구려 주몽왕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돌아가셨다. 부흥했다. 쉥했다. 천자면 부흥하고 그냥 보통 왕 죽으면 쉥하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고구려 주몽왕의 내용을 마지막 죽는 과정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세상이 싫어서 염세하셔서 그래서 더 이상 통치하는 것이 싫으셔서 올라가셨답니다. 죽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망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저승에서 이승으로 왔고 이승에서 다시 저승으로 돌아간다고는 신왕시대의 사고방식을 염두에 깔고 때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고구려 주몽왕이 그렇게 죽지 않았고 다른 방식으로 죽었다 그러면 고구려 사서 내용은 당연히 그렇게 나왔겠죠. 그럼 백제사서는 고구려 주몽왕을 이어서 고구려 주몽 다음에 유리가 왕위를 이었어요. 백제 왕자들은 쫓겨나가지고 백제를 건국했죠. 이 사람들은 만일에 그것이 정변이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실제 정변이다 그랬으면 정변으로 왕위를 뺏고 그 나쁜 놈 그래가지고 우리 와서 새로 나라 세웠다 이렇게 썼겠죠. 역사책에. 그런 내용 없어요. 이것은 고구려 왕이 그렇게 저승으로 되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을 100%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100% 믿었다는 것의 내용은 고구려 주몽왕 시대까지 환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구려 주몽왕까지의 시대가 천신의 시대와 천왕의 관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점의 내용을 그래서 단군조선에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를 아무리 유가적 관점에 근거해서 후대의 내용에 요순과 동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단군에 관련된 내용을 쉽게 그렇게 믿지 못했던 이유가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랬던 거예요. 근대적 관점에 따르면 천신에 관련된 내용 다 못 믿고 고고학적인 이런 내용에 근거해야 하니까 신화적인 내용 이런 거 다 못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대적 관점에 따르면. 더 위에 유가적 관점의 내용에 따르면 단군에 관련된 내용 중에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삼국사기 내용에 따르면 고구려 주먹왕부터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 기록이 있지만 그 우때의 내용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유가적 관점에 충실하게 되니까 그래서 당군에 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없는 겁니다. 그 당대인의 사고방식을 염두에 두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신왕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천왕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가적 관점에서 그 이전의 내용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신적인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고 나면 수행론적인 관점으로 이놈을 해석했을 때만 그놈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해야 할 이런 관점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의 내용으로 이놈을 해석을 해주든지 신선수의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든지 이런 해석 방식의 변화가 생겼던 이유가 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의 포괄적인 이런 관점에 섰을 때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전체의 내용이. 그러면 그 위에 천신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경우는 천신적 관점에 섰을 때만 천왕적 관점에 섰을 때만 그 당대의 기록의 내용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 기록의 내용이 쓰여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놈을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서의 내용에 고구려 초기의 역사 기록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아요. 신라의 내용이나 뒤에 가도 도로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은 왜 그리 용감한지 전쟁터만 되면 걸피더만 가면 한 15살 먹었다는 화랑들이 가가지고 전쟁터에 용감하게 가서 죽어요. 아버지가 가갖고 네가 지금 죽을 때가 됐다. 우리 나라가 좀 위태로운 것 같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용감하게 가서 죽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 당시는 신앙의 사고방식이 지배해서 그런 겁니다. 저승에서 이승으로 와요. 이승에서 와서 저승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구천으로 가가지고 조상님을 뵙죠. 저승에서 이승으로 왔고 이승에서 살고 있는 동시에 저승이 하나의 세계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게 천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돌아가면 죽으면 어디로 가요? 구천으로 가서 우리의 조상님을 뵙는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이런 법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는 분이 누구다? 천왕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 다스리고 있지만 세상을 모두 지배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것이 환웅천왕님이십니다. 환웅천왕은 지상의 왕이면서 이승과 정승을 동시에 지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천왕인 겁니다. 천왕이라는 명칭 자체는 자의적으로 붙인 그런 명칭이 아니에요. 당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천왕이어야만 그런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해해야만 그 천왕의 시대에 보면 순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왕이 죽는다든지 하면 많은 사람이 따라 죽었든지 죽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순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나마나 안 죽으려고 도망 다니고 우리 사고방식에는 안 죽으려고 도망 다녀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누가 죽었는데 따라 죽으라고 한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따라 죽었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 강의할 때 조선시대에 우리는 그것도 못 믿었어요. 유가의 내용에 있는데 왕이 신하라고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너 귀양 가라. 그래서 귀양 보내놨어요. 그랬더니 귀양 가서 그 친구가 시를 썼는데 뭐라고 쓰셨어요? 이것도 임금의 은혜로다. 역군의 시였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그놈을 못 믿는 사람의 시각의 내용에서 보면 참 뻥을 쳐도 말이야. 애가 진짜 너무하는구만. 진짜 아첨도 정도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의 내용에서 보니까 그러는 거죠.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데 그 이전 시대, 천왕의 시대는 어쩌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죽을 때 기쁘게 죽었을까요? 슬프게 죽었을까요? 잘 몰라요. 후대에 가면 안 죽으려고 뻐적대서 슬프게 죽은 애들도 있을란가는 모르지만 적어도 초반은 어떻겠어요? 왕 죽이면 따라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거가 필요하죠. 고구려 동천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께서 자애로우셨어서 이야기했어요. 나 죽고 난 다음에 순장도 시키지 말고 니네 따라 죽지 좀 마라. 니네 그냥 살아. 니네는 따라오지 말고 나 올라고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어쩌어요? 무덤까지 지키고 있는데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을 썼더니 나도 따라 죽고 싶은데 왜 나는 버려두고 떠나시냐고
무덤가에 와가지고 같이 묻힌다고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거기 와서 사건 치면 안 되니까 그게 말리는, 군사를 거기다 놔두고 지켰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 당대의 시대의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우리와 달라요. 과거 사료 내용을 볼 때 우리와 다른 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대인의 탈근대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근대적인 내용만 합리적인 견해고 나머지 견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편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냉정한 눈으로 봤을 때만 저 환단고기라는 책의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단고기를 뭐라고 지적을 할 때 이런 내용을 보니까 유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환영할 만한 그런 태도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유서다라고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 실증성도 없고 뭔가 주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만한 내용 이야기를 하고 나면 증명은 요만큼 해놓고 한두 개의 오타 하나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도 그런 견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대적인 방법을 써서 뭔가를 비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근대의 학문이나 이런 것을 하려는 사람은 끝까지 근대적인 태도를 취해줘야죠. 그래야 최소한 기본적인 합리성이라도 있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태도 내용은 우리의 역사의 내용을 볼 때 우리 역사가 거대했고 거창하고, 만일에 역사를 보니까 거대하고 거창하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실제 그렇다 내용이 그러면. 자꾸 보잘것없다, 자꾸 보잘것없다고 그냥 우리 부모 가난하다고 그냥 부잣집 부모한테 그냥 갈까요?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역사에서 왜 고구려에서 환단고기에 관련된 주요 연구가 끝나냐면 고구려 시기 중기 시기부터 유가적 관점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수림왕 때 유가적 관점이 도입이 되고요. 기존의 사고방식, 천황의 관점에 새로운 사고방식, 유가와 불가의 관점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광개토왕입니다. 고구려가 최대의 국경으로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던 이유는 자기의 줏대를 잃지 않고 기존의 관점에 새로운 최신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끌어안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떤 처지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견해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기의 견해를 일관성 있는 견해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변 다른 사람들이 펼친 최신의 견해를 끌어안아서 양자를 종합하고 그 두 개의 관점으로 동시에 쳐다봤을 때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관과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는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학자적인 태도고, 학자가 아니라도 상식적인 태도라도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하고 이제 제 책 읽고 난 다음에 봤더니 다 의견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 저 책에 있는 견해를 갖고 뭐라고 이야기했더니 다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글에 대처해야 할까요? 남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남의 말을 경청하고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한테 단 하나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 견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책에 그런 구절이 쓰여 있던가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셨던가요? 그 내용, 어떻게 알았느냐의 내용, 어떻게 알았느냐의 내용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견해는 둘밖에 없습니다. 경험과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논리학이고 형식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의 주장, 어떻게 알았냐? 상대가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견해다. 그러면 일단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최소한 물음표입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최소한 물음표예요. 그 견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견해의 내용 하나는 경험적으로 확인해서 보는 내용이에요. 고조선이 3조선인지 1조선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놈을 갖고 논쟁이 붙고 나니까 너의 3조선서의 견해는 말이 안 되고
상식적인 견해에 따르면 전부 일조선설이다. 그렇게 하면 어느 책에 근거해 있는가? 당신은 1조선인지 2조선인지 100조선이 아니고 오직 하나인지 어떻게 당신은 그 사실을 알았는가? 당신 눈으로 직접 보셨는가? 당신이 그 당시에 살아보셨는가? 그 당시에 못 살으셨으면 그건 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면 당대의 기록 중에 어느 기록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던가? 어느 기록에 쓰여 있다라고 그러면 그 쓰여진 기록의 내용을 왜 그렇게 해석하시게 되셨는가? 어떤 책의 내용을 보시면 이걸 물어보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의 견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대의 견해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 제 견해하고 다른 그런 견해를 맡게 되면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그래도 글 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 견해로 너무 빨리 옮겨가시고 저 견해는 그저 그런 사람이 그저 그런 견해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취급하시면 제가 조금 기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없이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남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제가 써놓은 내용도 한번 봐주시고 그 상대의 견해와 비교를 한번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태도 내용만 가지면 어떤 사서의 내용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견해를 갖는가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전체의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까지 도달한 내용에 따르면 여러분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종교든 어떤 내용이든 그런 부분의 내용을 어떤 경우는 제 견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견해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함의가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 편안하게 해주느냐? 학문적 관점이죠. 여러분의 견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느냐? 그것을 제 견해를 논리 정연하게 따라가 보면 그 내용이 내 견해도 맞을 수 있다고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개하는 방법의 내용은 그래도 어쨌든 최신의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정당화된 그런 이론이라고 하니까 모든 내용을 모두 그대로 다 믿는다. 거기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전개를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저를 공격을 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없게 했겠죠. 권위자라고 견해이기 때문에 내가 그 견해를 쫓아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무쇠의 뿔처럼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 책 읽고 환단고기 책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눈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